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로 잘 알고 있는 경제위기가 그때 우리만 겪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동아시아 경제위기라고 태국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빵빵 터지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이 또 나비 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이유로 번져나갔는데요. 오늘은 세계의 경제와 자본들이 긴밀하게 엮인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의 경제 문제가 다른 나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과거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어백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나비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우리 경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돼서 연속된 다른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인 거죠. 경제에서는 일종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도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1997년에 시작된 태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이후에 어떻게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었고 왜 당시에 러시아를 재정위기 상태로까지 내몰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중에 한 국가인 태국에서 벌어진 금융위기 때문에 왜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브라질의 주식과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원인이 됐는지 일련의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태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생뚱맞게 브라질 국채 가격 급락을 만들었다 이건데 태국과 브라질이 긴밀하게 뭐가 엮여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태국과 브라질과 같은 각자의 개별 국가들이 순전히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1997년 12월에 태국 동화인 바투아가 폭락하는 사태로 태국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태국 정부는 58개의 주요 금융기관들 가운데서 56개의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사실 태국 경제는 1996년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낮은 물가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견고한 재정 흑자를 통해서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태국 정부는 자국 통화인 바투아를 달러 가치에 대해서 고정시켜버리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높은 고도성장을 하는 태국 경제 쪽으로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정환율로 달러하든 바투하든 돈 가치가 서로 유지되는 거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하는 태국 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태국의 민간 금융기관들 역시도 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달러를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자국 내의 호텔이나 고급 멘션 같은 걸 짓는 그런 건설자금 쪽에다가 다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늘려가게 된 건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태국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달러에 대해서 바투아를 고정환율로 유지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말만 믿었기 때문에 무모할 정도로 달러 빚을 많이 늘리게 된 거예요. 태국의 금융기관들이 외화 빚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다 1996년 말쯤부터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던 태국 경제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급기야 1997년 7월에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태국 정부가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한다는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바투아는 순식간에 30%나 폭락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그때까지 달러 빚을 끌어다 쓴 기업들의 빚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순식간에 30%가 더 많은 빚이 늘어나게 됐다는 의미예요. 달러 빚이니까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 1,000원으로 1달러를 갚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1달러를 갚으려면 1,300원, 1,400원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거죠.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돈을 안 빌렸는데 그냥 며칠 새 빚이 30%가 늘어나게 된 거죠. 결국 달러 빚을 지은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다가 제때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기업들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돈을 못 받은 금융기관들 역시도 연쇄적으로 해외의 외국 자본에다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 결국 56개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하루아침에 폐쇄돼 버리는 그런 총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는 당시에 IMF를 겪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신흥시장이라 불리던 거의 전 지역에서 해외 자본이 도피하는 사태를 불러오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태국발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깜짝 놀란 해외 자본들이 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빼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자국 내의 현지 투자자들까지도 투자를 꺼리면서 돈을 빼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태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동아시아의 경기 불황 상황 때문에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 자본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리면서 경제위기가 온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왜 급락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1990년대인 당시의 전 세계 경제는 아시아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원자재를 주로 소비하는 시장이 아시아의 신흥국들이었던 거예요. 아, 신흥국들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소비해주는 그런 소비시장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의 원자재를 소비해야 될 신흥국 경제가 극심한 경기 불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 무엇보다 원유의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의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러시아 경제를 재정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경제 위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러시아가 타격을 받아버리네요. 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재정 위기 상태로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내 경제가 경쟁력도 없고 워낙 안 좋으니까 결국 외국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데 외국 투자가들은 높은 이자를 줘야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 결국 국채 금리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이 안 좋은 러시아의 국채를 내놔봐야 안 팔리니까 이자를 크게 올린 거네요. 좀 사라고. 네, 맞아요. 이자 많이 줄 거니까 빨리 사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199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 20%였던 국채 금리가 이후에 50%를 넘어 많게는 70%까지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무슨 채권 이자가 웬만한 주식 수익률보다 좋네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러자 전 세계의 헤지 펀드들은 물론이고 주요 금융기관들까지도 연 50%가 넘는 국채 수익률에 눈이 돌아서 러시아 국채를 막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서 수익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근데 그때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러시아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돈 땡기려고 국채 발행한 건데 나중에 잘못돼서 러시아가 돈 못 갚아주면 어쩝니까? 사실 당시에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했는데요. 혹시라도 설령 러시아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IMF가 개입한 것처럼 러시아 위기 때도 IMF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다고 보고 러시아 국채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동아시아처럼 러시아도 문제 생기면 구제금융을 지원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투자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5%, 7%가 넘는 대출을 빌려서 러시아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구조상으로는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런 투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 경제는 앞에서 말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불황 때문에 생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과 해외 투자 기관들이 고려한 만약에 러시아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그런 사태에 빠지면 IMF가 개입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IMF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자금을 쓰다 보니까 더 이상 러시아에 쏟아부을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1998년 8월에 러시아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러시아에 투자했던 전 세계 헤지펀드들을 포함해서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도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파산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들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은 돈이 되고 팔 수 있는 자산은 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가진 거 팔아서 메꿔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자산이 있으면 그거는 가지고 있고 돈이 안 되고 위험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알짜배기는 가능하면 최대한 가지고 있고 제일 별로인 것부터 팔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 디폴트 사태로 전 세계 주요 투자 기관들이 현금이 부족한 도산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현금화가 빠른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산부터 먼저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재정적으로 부실한 나라에서의 손실을 메우려고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한 돈을 먼저 빼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건데요. 결국 당시에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브라질에서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런 자금 이탈 사태에 나중에는 투매까지 겹쳐서 브라질의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황 심리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브라질의 주식과 국채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위기에 몰린 브라질 정부는 더 이상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40%까지 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채에서 터진 불똥이 잘 있는 브라질한테 엉뚱하게 튀어버렸네요. 이리 되면 동아시아, 러시아, 남미 다 번져버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브라질, 한국,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샀던 주식과 채권을 다 팔아서 가장 안전한 미국의 국채를 사는 안전자산 선호 트렌드가 형성됐습니다. 서로 미국 국채 사려고 모여들었으니까 또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했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결국 투자 수요가 몰린 미국의 국채 가격은 급상승하게 됐고요. 반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과 투자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 마련을 위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국채와 주식을 다 팔아치웠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끔 이끌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급락시키게 됐고 결국 미국 국채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기관 자신들이 나중에 다시 또 손해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동아시아로 퍼지고 그 경제 위기가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그걸 극복하려던 러시아가 고금리 국채로 자본을 끌어들였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국제금융자본이 타격을 받았네요. 파산을 면하려고 급전이 필요해진 금융자본들은 당시 안정적이던 브라질에서 돈을 빼버리면서 브라질이 타격받고 여기저기 번져버린 경제 쇼크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폭락하는 일까지 일어났네요. 진짜 태국에서 시작된 날개짓이 러시아, 브라질 돌고 돌아 미국까지 간 거네요.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화로 자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가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더 예측할 수가 없어진 세상인데요. 오늘 사례를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